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검찰개혁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하라고 보냈더니 완전히 검사들에게 포위되어 검사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검사의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검사들에게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끝나자마자 검찰에 끌려다니며 온갖 모욕을 당하는 건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건가요? 이재명은 죽더라도 또 많은 국민이 험한 꼴을 당해도 자신은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 또 어떤 국회의원들은 같은 검사 출신이니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건가요? 검찰이 한 손에 틀어진 수사와 기소권을 나누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인권보장, 디테일, 국민 불편, 심사숙고 등을 이야기하지만 모두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수사권을 검찰에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에 두어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 검사들이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오가면 그만이라는 것이고 보안수사권 등을 통해서 검사가 실제로 수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개혁을 하라고 보낸 법무부 장관이 거꾸로 검사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상황,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즉각 사퇴하는 것입니다. 검찰청의 존속을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부리는 정성호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8월 27일 오후 수요일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스픽스의 긴급형성,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김종욱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흥분해서 놀랐습니다. 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는 왜냐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굉장히 모욕적, 그 양반 사실 한 것도 별로 없다는 생각인데 검수완박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굉장히 모욕을 당했잖아요. 전사위 뭐 이런 거 뇌물. 그래서 이걸 또 당해야 되나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거든요. 근데 중대한 국면인데 지금 민형배 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 검찰개혁 특위가 작동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법무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놔야 된다. 그러면 정성호 장관이 이게 뭔 소리냐, 이런 도루묵이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앞장서서 예결위에서 해서 그런 발언을 하니까 저는 정말 막 가슴이 떨리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혁이라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 개혁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말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고 오늘 바로 저희들과 미리 상의도 안 하시고 법무부 장관 사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겠죠. 그러면 그래, 우리가 알기로는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필히 완수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된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건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야? 왜 적어도 이 문제를 준비했던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지라고 하는 저 논쟁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기술 관료들, 기술 전문성들을 자기의 무기로 삼는 자들이에요. 자기는 여길 되게 잘 알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검찰개혁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오히려 당신들이 더 예를 들면 피곤해질 수 있어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검찰개혁을 왜 하는 거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적어도 일부 예를 들면 그 사법시험 보고 온 자들이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들과 바게닝을 해왔던 과정, 그 바게닝 과정에서 누가 죽어나가거나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던 흑역사를 단절하고 절연해야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근본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들어가더니 갑자기 그 큰 얘기는 빠뜨리고, 야, 요거를 법무부가 딴 데로 가게 되면 수사에 상당히 뭐 공백이 생기고 수사에 공백이 생기면 국민이 힘들어져라고 하는 논리적인 얘기로 이 상황들을 덮고 가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작은 나무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깨워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려운 문제죠. 사실 이 검찰 개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재명 정부 들어가기 전에 이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악마와 같은 검찰 출신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비상계엄이나 이 내란 사태를 봤기 때문에 더더욱 그 검찰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개혁의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발짝도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계속 도돌이표처럼 되돌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오창희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의 손아귀에 그렇게 뺏겼던 일들 비롯해서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검찰이 그동안 했던 일들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김건희 관련된 혐의들 다 눈 감아주고 불기소 처분했던 이런 일들 그리고 최근에도 발생했던 그 띠지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 검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검찰 하니까 뭐 엄청 대단한 집단이고 대단히 힘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 분들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행정고시 된 분들 5급 공무원을 임용하잖아요. 5급 사무관. 그러면 무슨 뭐 행안부, 기재부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이 분은 시험 돼서 검찰은 희한하게 4급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냥 4급. 상급입니다. 상급을 시작합니까? 네. 보통은 의사관부터요. 네.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검찰만 그렇게 특수배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3고시라고 하는 외무, 행정, 뭐 그전에 사법고시 있었을 때는 이게 3고시를 통과하면 원래는 동등하게 5급 행정관,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하는 게 맞는데 유독 검찰만 가면 뭐 제가 알기로는 4급으로 시작했던 경우가 네. 있었기 때문에 급이 한 급 높습니다. 그것부터가 특혜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특혜들이 그동안 검찰에서 이루어졌고 본인들은 견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무소불위로 기소권 남발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작살내는 일들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국가의 세금을 받는 국가 공무원이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재부 밑에 통계청 있잖아요. 법무부 밑에 검찰청에 그냥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무부의 외청일 예, 뿐이에요. 외청인 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검찰은 무슨 대단한 권력 있고 힘 있고 무슨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려도 되고 이런 검찰을 어떻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그냥 공무원, 국가 공무원 혹은 뭐 고위직 공무원으로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국가 위에 전 하는 너무 일을 지금 하는. 이 순간 오늘 오후에도 이제 검찰 개혁 특위 회의를 또 해요. 뭐 주말에도 하고 그러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가 법무부에서 공소청 신설도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청을 그냥 두세요.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하나 두는데 법무부에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법무부의 주요 보직이 다 검사들이잖아요. 얘네는 순환 근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새로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조직을 키우고 더 센 검찰이에요. 저는 이런 게 민주당에서 오선한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오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근데 제가 속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건. 듣기로는 이미 민주당은 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라고 보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곧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의미로 사람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검찰 개혁에 상당히 많이 관여하신 분이시기도 하잖아요. 내용적으로. 난 국가 차원의 논의에도 참여했었고요. 예, 그런데 계속. 이 네. 내용과 다른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소위 권력과 유착해서 농단을 했던 검찰의 흑역사를 단절할 수 있는 건 원칙을 지키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 또는 검사들의 입김이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 왜? 지금 검찰에 있는 특수부 검사들은 지금 사활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권한이 지금 발기발기 지금 찢겨져 나가는 상황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저항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 저항을 막아야 될 가장 앞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검찰들의 잘못된 로비들을 막으려고 앞에서 싸우고 명확한 입장들을 보여야 되는데 말씀처럼 그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한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거나 아니면 검찰들이 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매우 안 좋은 징조 중에 하나다. 이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인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또는 지지층들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개혁
어떤 드라이브에도 상당히 파열음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빨리 좀 제발 좀 거울 앞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검찰 개혁의 본 궤도로 올라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전 제가 불안하니까 요새 그 며칠 동안 계속 그 얘기를 저희는 실시간으로 듣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의 강도를 좀 낮춘다. 이런 것을 정성호 장관이 앞장서서 하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아니라 법무부 안을 보면 더 센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이 어떻게 나오죠?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다른 건 띠지예요. 띠지도 검찰이 그렇죠. 뭐 했습니까? 네. 띠지를 분실했다고 얘기를 하는 데잖아요. 분실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수사하는데 그 범죄를 숨겨주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행하고 있는 집단에게 수사권을 준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상식적으로?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아니야, 검찰은 그렇지 않아라고 설명이 안 된다면 그들에게 예를 들면 수사권을 돌려준다는 거는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하지 말아야죠, 그건. 아니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이 정치 검찰의 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정치 보복에 당했던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이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괴롭히고 뭐 부부 예를 들어 김혜경 여사까지 해서 무리하게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그런 짓을 벌이고 최초로 야당의 사무실을 침탈을 2번이나 하는 행위들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조작 수사 날조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검찰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전 대통령이 당연히 아직도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믿음은 당연히 있고 우리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통령 의지는 정확해요. 대통령 의지는 정확하실 거고요. 전 확인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기재부 장관과 또 지금의 만약에 정성호 장관이 그런 안을 냈다면 이게 정말 이 검찰 조직이나 이 기재부에 있는 철저한 이 관료 카르텔이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정말 두텁고 깨부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 얼마 전에도 논란이 됐죠. 뭐 PBR 사건이 사실 그게 뭐 큰 예는 아니지만 이런 그 세법 개정안 같은 거를 들고 왔잖아요. 근데 그 들고 온 세법 개정안 실제로 코스피 5천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인 무조건 건전재정, 흑자재정만을 만든 그 기재부 공무원들 똘똘 뭉친 안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동을 한번 걸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 있는 기득권, 이 관료 기득권들은 여전히 그 벽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제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또 하나 제가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안이 있잖아요. 그 안대로도 법무부는 못 가겠다는 거고 민주당 안대로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석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법사위원들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태까지 잠자코 있었던 검사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네. 정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이 사람들 어떻게 암약했지 하는 생각인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 그런데 법무부에 이런 식으로 그 미리 짬짬이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를 느껴요. 특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지금 국외 출장 중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도 방송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이때 그 카르텔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약간 흉측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그 민주당에 있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발언과 관련해서 가끔씩 검사 측의 내용들을 반영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분이 민주당 지지층 또는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국민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 위임해 준 거죠. 헌법이 보장된 걸 가지고 국회를 통해서 소위 그 수사권을 위임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검찰에게. 근데 위임받은 그 자들이 지금까지 행한 내용들을 보면 수사권을 가지고 국민들의 목을 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걸 끊어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끊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국회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 입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농단을 벌인다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건 주권자의 권한을 자기들의 법무부라고 위임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또 바꿔치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이 한덕수로 김문수 갈아치기 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산당할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당한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 민주당 내부에 있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런 행동들을 보인다면 전 제가 볼 땐 민주당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야죠. 당신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믿는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가? 물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거기에 회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제가 놀란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 책무랄까 또는 국민과의 약속 중에 검찰 개혁이 맨 앞머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그 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압도적 승리, 대선도 그렇고 또 내란 국면에서도 그렇게 국민들이 싸워주고 그런 건데, 그래서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근거들이 지금 막 보이니까요. 말씀드렸는데, 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 것들이 여론이 돼서 그러니까. 아마도 전달이 되면 뭐 다시 한번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호소합니다. 예, 정성호 장관을 5번이나 국회의원 만들어준 사람들은 민주당 당원들이거든요. 네, 그럼요. 좋은 지역구에서. 사실 의정활동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덕에 장관도 하고 정권교체 덕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를 생각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울 앞에 다시 자기 일을 봐야죠. 정말 부탁합니다. 네. 권성동, 이 사람 진짜.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데. 네, 더 화가 나죠. 너무 놀라운 게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 소위 포토라인에서 말이 왜 이렇게 당당해요, 이 사람은? 아니 무슨 뭐 개선 장군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디 독립투사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잘했다고 그 앞에서 국민들께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기자들한테 소리 지르고 거의 소리 지르는 정도의 고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니 뭐가 그렇게 잘나고 당당하답니까? 좀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권성동에게 나는 네가 지난 정권의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문자가 나오고 녹취가 나오고 증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결백하다는 얘기를 저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절을 했다면서요. 한학자라는 통일교 저럴 총재한테. 때마다 저 가방을 줬다며요. 네, 세뱃돈 계속 따박따박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해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결백하면 가서 수사 받고 결백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소환이 된 것은 검찰 특검에서 증거가 완벽하게 다 이렇게 완수가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너 어떻게 말해봐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확인 절차로 이미 소환을 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 기자분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이미 수백 페이지 정도의 그 관련된 보고서가 다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질문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있으면 이 100개 한 질문과랑 한 질문에 대한 보고서가 막 수십 장이 있대요. 그러면 질문을 예를 들어서 당신 한학자한테 저라고 돈 받았습니까? 얘기를 하면 아닌데요. 아니면 그 아닌 보고서의 증빙이 쫙 이래도 아니야? 2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권성동 같은 유력 인사를 소환하려면 특검도 준비 해가지고 확실한 상황에서 마지막 상황에서 부르지 그냥 그쵸. 어설프게 안 부르죠. 네, 그냥 마지막 체크하러 부르는 거고요. 네. 이 권성동 성격 잘 아시잖아요. 어설프게 괜히 가서 권성동의 이런 혐의들이 부정되고 하면 특검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 권성동 성격 보시죠. 만약에 그러면 나와가지고 또 날도 부릴 거 아닙니까? 특검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정치 보복한다, 뭐 한다 하면서 당사 앞에서 천막 치고 안 하면 농성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성동을 잘 알고 있는 특검이 어설프게 해서 권성동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불렀다 하면 다음 절차가 정해져 있죠.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 구속영장 청구. 네. 네, 그 단계가 된 겁니다. 네. 제가 볼 땐 저게 마지막 발악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아니 근데 보통은 뭐 그냥 얘기를 안 하는 방법, 그렇죠? 뭐 한덕수 등 여러 네. 봤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뻔한 얘기하는 방법, 가서 뭐 끝까지 뭐 설명을 하겠다, 소명하겠다, 그리고 쑥 들어가는 것. 김건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성동 굉장히 세게
대응을 하잖아요, 지금. 결백, 그 다음에 뭐, 언론하고 짜고 치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떤 발상일까요? 제가 볼 때 본인 스타일 같아요, 저거는. 아, 스타일.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계속 그래왔던 거잖아요. 권성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사람이 뻔뻔한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가요? 이 사람의 진술이 있잖아요. 직접 자기가 본 걸 진술한 내용이 있고 이번에 또 하나 나온 게 차명폰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차명폰이라고 하는 게 권성동 차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뭐 보좌진 명의로 된 차명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명폰을 통해서 12월 그 내란 이후에 윤영호와 계속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더 유명해진 게 뭐냐면 그 보좌진이 택배 노동자와 통화를 해가지고 윤영호 본부장하고 좀 통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밝혀지기 시작했던 건데 이 얘기는 뭐냐? 윤영호와 끊임없이 12월 내란 이후에 야, 이 내란이 벌어졌으니까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내 범죄가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통화를 하면서 증거 인멸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그 통화를 했던 사람이 지금 다 입을 다 토해내고 있는 윤영호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거기다가 물증인 통화 목록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본인이 아무리 결백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결백하면 예를 들면 결백한 내용을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1억은 지금 윤영호가 뭐 말을 한 거잖아요. 1억 줬다라고.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나 한학자 그 통일교한테 가가지고 절을 해서 2번이나 쇼핑백으로 돈을 받아왔다는 게 얼마일까요? 뭐 1,000원짜리로 줬을까요? 10,000원짜리로 줬을까요? 그 정도 쇼핑백이면 제가 볼 때 1억은 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요새 구하기 힘듭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적어도 1억을 넘는 돈을 가지고 왔을 건데 제가 얼마라고 5억 뭐 이런 얘기가 뭐, 막 나오더라고요. 알 수 없습니다만 다양하니까. 그 정도 돈을 받을 때에는 적시자금법 위반이라고 보는 거고 그만한 대가를 바라고 통일교가 줬겠지. 그냥 야 권성동 너 너무 정치를 잘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 돈을 줬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뭐죠? 친윤 중에서도 진짜 친윤이기 때문에 완전 친윤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뇌물도 성립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뭔가 통일교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권성동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이게 놀라워요. 스타일, 기질. 원래 네. DNA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DNA.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통일교 관련해서 뭐 아까 뭐 무슨 쇼핑백으로 얼마 받았니 막 이렇게 논란이 있었을 때 권성동 8월에 뭐 했습니까? 골프장 가서 골프 쳤어요. 통일교 골프장 가서. 통일교 골프장 가서 골프를 쳤어요. 게다가 이 통일교 뇌물 의혹이 이렇게 막 불거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는 얼굴을 많이 가렸잖아요. 복면가왕으로 갔는데 가서 뭐 그 이쑤시고 뭐 먹으면서 그 그늘집에서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통일교 논란인데 거길 또 그 자리에 가요. 그 정도로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근데 아드님은 뭐예요? 아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요? 아, 예.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게 아마 현재 그 12억 5천만 원에 거래를 했나 봐요. 근데 6억 5천만 원은 전세로 돼 있고 네. 6억을 갖다가 작은 아버지 권성동 자식 두 사람이 나눠서 냈는데 아마 이 자식 그 아들이 1억 5천만 원인가를 낸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아들이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 신고했을 때 7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럼 1억 5천을 냈으면 그 다음에 했을 때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현찰을 썼으니까. 네. 근데 7,700인가 1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네. 야,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왔을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네. 권성동이 내가 줬다고 증여 다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증여를 했으면 돈이 증여세 문제를 떠나서 돈이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네. 그 돈을 갖다 그러면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인가요? 대부분 현금으로 안 주잖아요. 그럼요. 계좌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현금으로 주는 거는 범위가 있죠. 그러니까 계좌가 없어요. 계좌로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자기는 증여세 냈다고 얘기하는 거여서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것도 어디선가 추정입니다만 돈을 받아와서 현금 뭉탱이를 줬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전직 검사들은 주진우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증여든 뭐든 이렇게 불법 행위일 것 같은 사안에서 굉장히 씩씩하네요. 누가 날 건드려 이런 생각 때문인가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비껴나가려고 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하면 사례가 있잖아요. 뭔가 죄를 진 건 있는데 그것은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만 무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강원랜드에서 인사청탁한 문제 관련해서 무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자기 생각은 그럴 거예요. 내가 법을 잘 알고 이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나중에 예를 들어 무죄이든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될까요? 안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번엔 특검 상황이니까요. 그럼요. 근데 특검도 좀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네. 이 금품 대가를 얘기하면서 이 윤석열과 윤영호 독대를 주선하고 그다음 통일교 쪽의 한 학자 총재 관련해서 원정 도박 의혹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예를 들면 1억 더 이상을 받을 정도라면 야 다른 거 도와줬으면 지금부터 수십억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야, 이 외에 뭘 가지고 있다면 이건 대박이다. 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이 과연 통일교 관련 카르텔만 있었을까? 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기세등등한 사람이 네. 한번 의심할 만한 거죠. 아유, 충분히 의심 가능하고요. 강릉이잖아요, 지역구가. 네. 강릉의 황태자라고 불려집니다. 강릉 안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건설업체 뭐 이런 부분들이랑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그 강릉 그 권성도 지역구에서 파닥에 있고요. 뭐 딱 하나 또 얘가 있잖아요. 윤석열과 거의 뭐 동맹 관계라고 하는 황하영 씨라고 동해건설. 네네. 예, 그 사람 그 황 밑에 있는 아들은 또 김건희 씨와 특수관계로 김건희 라인으로 불려지고 뭐 이런 분들 등이 여러 주변에 있어요. 그렇게 이권 카르텔이 권성동 주변에 있다는 것은 뭐 부득이한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여의도에 들리는 이야기, 여의도에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권성동 전 의원은 전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현 의원이죠.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제가 모르고 마음이 툭 튀어나왔네요.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돈 좋아하기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와 우리 영감 돈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의 뭐 그 소문이 돈을 있기 좋아하는데 때문에 지 혼자 먹는군요. 그런 소문이 난 걸 보니까. 그렇죠. 혼자 다 네. 드시는 것 같고요. 지금 아들 논란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뭐 1억 5천 뭐 이 얘기만 했는데 제가 수상한 건 이겁니다. 샀다고 쳐볼게요. 아들이랑 네. 그 딸 아들 그다음에 여동생 그다음에 그 숙부라고 건이랑 작은아버지. 친동생, 예, 네.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 50, 25, 25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아들만 보면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아파트 강남 개포동 아파트는 12억 4,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25% 그래서 약 1억 5천 정도를 납부를 하고 지분 25%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약 1억 5천을 가져갔는데 그 당시 재산 7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로스쿨 다녔잖아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 7천에서 8천은 어디 갔냐? 이거 물으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아들이 그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6억 5천 그 전에 전세금 6억 5천은 어디서 났을까요?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 사람들 내보내고 자기가 살고 있으면. 그럼 6억 5천은 어디 났냐? 혹시 통일교인가? 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왜냐? 두 개의 쇼핑백인데 과연 그것만일까? 그건 좀 시점을 확인해 봐야죠. 네, 이제. 네. 재건축 아파트를 아파트, 자기가 예, 이제 예. 구입했을 때 시기랑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 건이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이 돈이 좋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문제는 기억나시나요? 1만 표 권성동이 네. 당대표 네, 선거 네. 나올 때 1만 네. 표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본인이 불출마하면서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건진이 김영준이라고 하는 일본 도쿄 총영사 한테 통화하면서 3만에서 6만 표가 걸린 일이니 꼭 성사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통일교의 핵심적인 서로의 바게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 표와 뇌물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충분한 이권을 줘. 그래서 캄보디아 ODA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권성동이 아니까 거간을 했겠죠. 네. 이걸 모르고 거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입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법부터 선거법을 위반한 사안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민주주의의 완전히 근본을 갖다 유린한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아파트 여기가 나오니까 이게 좀 섹시하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만약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 자들은 제가 볼 때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정치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공간 위에서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등장을 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이 메커니즘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 저는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 되게 우려스러워요. 지금 정치한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갑작스러운 얘기를 통해서 당대표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주의를 학습하지 않고 정당 정치를 잘 모르는 자들이 그런 일을 아주 쉽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전 그래서 이 사태는 권성동 개인의 어떤 부패 행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고질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위들의 근본을 갖다가 이번 참에는 완전히 그 발버둥 세건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강원도 강릉시의 가장 큰 현안은 가뭄이거든요. 강릉이 지금 맞습니다. 너무 예, 예. 심각한데
하여튼 뭐 뭘 어떻게 해보지도 농작물 같은 게 뭐 속이 뭐 배추도 속이 다 뭉그러지고 그렇죠. 하여튼 막 그러는데 그럼 강릉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잖아요. 강릉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여태까지 호의호식했잖아요. 네. 그럼 출석하면 카메라 앞에서 아유 우리 지역구에 가뭄이 심한데 제가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았으면 아유 기대할 걸 기대하셔야죠. 아, 그렇죠. 가끔 보면 오창희 우리 네, 죄송합니다. 앵커님은 그 성선설을 기반으로 사람에 대한 너무 큰 선한 기대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윤상현 기대할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윤상현 기억 안 나세요? 걱정하지 마. 1년 후면 1년은 다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아니 근데 강릉의 자존심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 시민들의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작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구속은 되겠죠? 저는 100%, 100%, 될 거라고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성들이 저렇게 당당한 이유는요.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봐요. 그동안에 이 무소불위의 검찰 출신이었던 점, 그다음 비호를 받았던 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정치 탄압 받았지만 1, 2, 3심 모두 무죄 받았다. 이번에도 가서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어딘가에 뭐 세력을 심어놨는지 뭐 검찰 누구 뿌락치가 있는지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 강원랜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여기가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권선웅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질 수 있는데 당시에 채용 청탁 있었던 거는 맞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 채용 비리를 받았던 그 채용 비리를 행했던 최흥집 전 사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권성동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맞춤형 검찰 수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사지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성동이 형은 보고해야 돼라는 네. 거죠. 야, 그런데 그럼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게 권성동이 1호가 되잖아요. 이제 빗장이 네, 열리는 겁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권성동이라고 하는 건 좀 또 다른 별건 수사로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만 네네. 저는 추경호 전 그 원내대표 내란 같은 경우에 특검이라고 했죠. 내란 네.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면 저기도 만들 수 있겠다. 그 뭐 조섭단체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구치소에서 조섭단체를 네, 네.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뭐 제가 볼 때는 건건이 나오게 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표결을 하면 여당과 그다음에 여당과 함께하는 야당이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뭐 표결을 해도 다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네네. 때문에 체포동의안도 통과되고 지금 네. 정도의 내용이 또 그다음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옛날에 빠루 사건도 남아 있는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어요. 국민의힘 바로 같은 경우. 사건은 지금 정말 이제 재판 나경원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까? 이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와. 아 이제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원도 정말 비루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그럼요. 심해요. 옛날에 했어야죠. 예를 들면 그 국회 안에서 빠루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가 무슨 뭐 전사도 아니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지금 재판도 시작이 안 됐던 건데 그래서 그 건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건건이 다 걸렸기 때문에 저는 진짜 누구의 농담처럼 잘하면 고속단체 구성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짓들을 보면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 지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흔적이 남아있는 건데. 권성동이 구속되면 권성동은 아마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재명은 뭐 비열한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이렇게 구호라도 외칠 텐데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아니 저는 제가 예상을 이미 했었습니다. 아, 네. 예, 이미 특검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여기에 연관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 다 모조리 정치 보복이라 이야기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정치 보복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잘못이 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법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것이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이다. 정치 보복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정치 보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한테 보복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복할 가치도 없고요. 그리고 보복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법대로 본인 잘못에 대해서 수사받고 법대로 처분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했고 부당한 이득을 착복했고 누군가 이권을 주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한 게 불법인 게 나온 거면 법대로 처분받으셔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전직 총리가 구속되는 게 처음이라면서요. 지금 웬만하면 총리가 구속될 일이 없죠. 총리가 구속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충분한 검증을 했을 거고 총리에 네네. 대해서는 그리고 국민들도 다 감시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덕수라는 사람은
총리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잖아요. 두 번. 네.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총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 것이고 특히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뭐 내란이란 특수한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총리가 부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게 절차가 있는데 본인이 그 절차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다 이행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무회의 소집을 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란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 2분짜리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역할을 지금 한덕수가 오히려 내란을 반대했다기보다는 이걸 동조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그 이후에 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비상계엄문에 대한 문서 우리 갖다 별도로 또 추후에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다 또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또 파기하라고 하는 행위까지 했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지금 동조라고 지금 특검은 얘기합니다만 제가 볼 때 내란 동조가 아니라 거의 제가 볼 때 가담한 주요 임무 종사자 같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앞에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그 뒤에 소위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한 행각을 보십시오. 헌법재판관들, 소위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 임명하지 않았던 측면들이나 그 이후에 임명도 안 한 차가 자기가 다시 또 2명을 임명하려고 한 행위를 했다는 것, 막판에 본인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려고 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뭉갤 수 있는 위치를 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12월 3일부터 벌였던 초기 행각뿐만 아니라 그 뒤 행각까지 다 플러스를 한다면 저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한덕수에게 내란 방조죄를 네. 적용한다라는 건 일단 그렇게 시작해 보는 건가요? 시작은 보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는 네.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란 그러니까 이 내란 속의 피의자 윤석열이 내란 짓거리 하는 걸 옆에서 그냥 수수방관했다.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 결의가 특검의 결의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조 행위 자체도 반헌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당신은 유일하게 국무위원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된 최고의 헌법 기구이다. 네가 국무위원 중. 그런데 네가 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불법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할 때 네가 제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방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수사받아야 된다. 기소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 지금 시작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지만 사실 파고 들어가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의 공범에도 가까울 수 있는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한 이유가 증거 인멸이잖아요. 네. 사실 도주 우려도 거기에 적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증거 우려는 이미 증거 인멸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미 그 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손괴시켰습니다. 이미 그것도 파손을 해버렸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 그렇죠. 네.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아차 싶으니까 또 없애버리는 행위 자체가 이미 증거 인멸 행위를 한 번 했기 때문에 한 번은 했는데 두 번은 못하냐?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한덕수가 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들은 충분하게 위증, 그다음에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오늘이죠? 오늘 실질 심사 받고 오늘도 한덕수도 윤석열 옆방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빵에 갈 사람입니다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볼 때 아니 40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50년 했대요. 50년입니까? 아니, 길게 처음에 됐다. 시작한 게 57년 전인가? 네, 네. 그래?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공문서 위조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거 아니에요. 공문서잖아요. 공문서를 위조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이게 뭐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가 지금 동조라고만 얘기하는데 한혜정은 뭡니까? 동조자가 예를 들면 한혜정 폐쇄하라고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지시했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동조자는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본인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막지 방조라는 게 않은 건데 가만히 돈. 그쪽 가만히 있는 자가 전화해가지고 야 한혜정 폐쇄해라라고 얘기했을 턱이 없잖아요. 그건 중요 임무 종사.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 아직까지 적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수사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명확히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개념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촌 장관이나 실무자들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수사가 아직 안 간 상황이어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 내용들은 아마 결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제가 볼 때 뭐 이제 한덕수만 가겠습니까? 박성재, 최상목, 제가 볼 때 줄줄이에요. 줄줄이 다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일단 이런 상황인 한덕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한덕수는 공무원으로서 그야말로 정말 조명 받을 건 다 받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에 놀 때는 전관예우로 뭐 무역협회장, 김앤장. 김앤장도 가고 하여튼 온갖 걸 다 했는데 이 사람의 말년은 결국은 감옥이잖아요. 반면교사는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더 엄한 처벌을 더 받아야 된다고 봐요. 물론 법의 잣대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지만 우리 국민적인 심정은 야 50년 넘게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호가호위 했던 자가 저렇게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오히려 계획에 어떻게 보면 참여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고 그 이후에 했던 행위들이 본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대행 때 했던 짓거리들,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되려고 자기 당도 아니었지만 그 당에 갑자기 날치기의 후보가 되는 이런 행위들을 봤을 때 우리 국민적인 심정은 야 너도 그냥 가서 무기징역 받아라, 사형 받아라라는 마음일 겁니다. 50년 동안 국가 세금 받아가지고 본인이 공익을 위해 한 게 단 하나도 있나요? 정말 저도 이게 가슴 아프고 참담한 게 최소한의 공무원의 공적인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모르겠습니다. 이 한덕수가 아주 젊은 시절에 공무원 했을 때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건 이제 노역도 말도 아까워요.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이제는 본인의 말년은 장례식을 감옥에서 치르는 일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나와서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장례식은 예, 밖에서 예, 할 수 있죠. 역시 항상 쎄. 근데 죽어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죽어야.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징역 뭐 아무리 감형한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시면은 뭐 살아서 나오실 수 있겠어요? 뭐 죄송합니다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이 불법 비상계엄에 충격받았던 우리 국민들은 이런 생각보다 더한 생각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최소한의 공익 마인드가 있으면 본인이 오늘 같은 날도 들어갈 때나 뭐 이렇게 우리 국민께 만났을 때 정말 죄송하고 공직자였는데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제가 국민께 너무너무 상처드렸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50년 넘게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잘. 그런데 그런 조차 안 하고 지금 뭐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 한덕수가 빛 못 볼라 지금 말씀한데 또 지금 수위를 자꾸 낮추게 되는데. 네. 아니 우리 그럴 겁니다. 구독자 중에 슈란츠맘님이 미리 조문해도 되나요? 질문하시는 조문은 미리 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그때 해야 되고. 아니, 저는 그리고 뭐- 굳이 조문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업보라고 생각해요. 뭐 한덕수의 업보다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법은 다른 건 몰라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엄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민주헌정 체제를 파괴하는 거고 민주헌정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를 존립할 수 없게 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런 행위인 것을 이 한덕수라고 하는 공직 생활을 50년 이상 한 사람이 모를 리가 없다. 모를 리가 없는 자가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국민 주권을 깨부시는데 동참한 거다. 그럼 그런 자들이 법의 엄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헌정체제는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가치랑 3년 동안 윤석열이 맨날 한 게 방꺼시력 때려 잡겠다고 네, 얘기했으면 내란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피를 볼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걸 뻔히 아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걸 몰랐다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더 나쁜 인간인 거죠. 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법의 엄정한 처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덕수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행으로서 우리가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예전에 황교안도 그러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을 반복했는데 이상한 행동을 반복한 건 한덕수만이 아니라 최상목이도 그랬잖아요. 최상목도 이상했죠. 최상목도 더 심했죠 오히려. 네. 따지고 아니 그러니까 보면. 최상목도 그러면은 저 수사를 해가지고 뭔가 밝혀내야 될 범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셔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가니까 이제 최상목이 왔잖아요. 직무 정지되는 동안. 최상목도 행동들이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행의 대행이었잖아요. 최상목 같은 그렇죠. 경우. 그런데 민주당에서 올라온 법안 또 거부권하고 더 많이 거부권했습니다. 최상목 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 대행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대해서 대체할 수밖에 없지만 그 권한을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권한을 대행하는 거지 대통령 고유의 권한까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 영역들이 여기는 막 선 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건데요. 최상목은 최상목도 한덕수와 마찬가지로 아마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이미 분명하고 특히나 이 비상계엄 다음 날 F4 회의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입법기구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마련하려고 했던 점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안 보였다고 하지만 이미 대통령 지시 받아서 그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F4 회의 이후에는 차관회의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취재 기자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본인도 이 윤석열 비상계엄이 실패하면 다시 또 하면 되지라는 생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대행도 적극적으로 윤석열 옹호하는 데 힘쓴 거 아니겠습니까? 막 퍼스널 컬러 받으러 다니고 떡 맺히러 다니고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한 거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이 저렇게 파면될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대행 때. 그래서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최상목, 그 다음 순서는 뭐 이주영 쭉쭉쭉 있잖아요 순서대로.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전 교육부 장관이 대행을 했잖아요. 그때 가서는 좀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범죄 가담 정도가 뭐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권 교체가 눈앞에 와 있거나 뭐 이런 거겠죠.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주호 때는 그래도 그런 일은 없었고 근데 최상목이나 조금 잠잠해졌죠. 네. 뭐 국민 여론이 워낙 그때만 네. 비등했던 상황이었던 측면이 앞은 있어서 도드라진 거죠. 한덕수와 최상목은 충분히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도드라진. 그러니까 범죄로 제가 그걸 의심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확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 확실 시대는. 또 두 인간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는 몰랐는데 뒷주머니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그래서 A4 용지를 많이 접어봤거든요. 그냥 못 집어넣어요 뒷주머니에 이거는. 양복 안주머니 아니었어요? 아니요, 뒷주머니. 뒷주머니. 그러면 뒷주머니 힘든데. 이건 그냥 못 집어넣어 이렇게. 그러면 이 접건 저리 접건 이걸 봐야 돼요. 접으려면. 아니, 누가 꼽고 갔나 보죠. 그죠? 그럼 그냥 적혀 있는 이게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그럼 네. 이렇게 접던 네. 이렇게 접던 보여요. 약간 상관없이. S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도 마찬가지예요. 3단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접었대잖아요. 만원경도 아니고 이렇게. 근데 접을 때는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근데 다 둘 다 몰랐대. 아니 그리고 문건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접을 때 이게 어떤 문건인지를 그리고 제가 안 보면 바보도 아니고. 글씨체 네. 보니까 또 되게 크더라고요. 글자체도 보니까. 크죠. 안 볼 수가 없어요. 비상입법기구 빵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비상입법기구예요. 입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비상입법기구 그거잖아요. 그럼 비상입법기구라는 용어가 너한테 왜 갔을까? 야, 비상입법기구를 굴릴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FA를 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주요 임무 종사자지. 그걸 달리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최상목, 그다음에 이상민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박성재,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누가 될까 여기서 일단은 숨을 고르고 국민의힘과 검찰, 국정원으로 넘어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찰도 해야 됩니다. 경찰. 경찰도 지금 예를 들면 해경 얘기가 나오고 경찰뿐만 해경도 마찬가지여서 경찰은 이제 지금 그 당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본색원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끝까지 하나라도 왜냐하면 그 독일 나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이 완벽하게 단죄 못했어요. 그래서 60년대까지도 암약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발본색원을 해야 우리가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 힘든 과정을 겪는 것처럼 내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또 30년, 40년 후에 이 씨앗이 다시 살아남아서 우리 헌정체제를 또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다시 자라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막는 부분들만큼은 철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해경 얘기는 좀 엽기적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아니, 육지 경찰도 아니고 해경이 계엄 때 이렇게 쓸모가 있나? 이거 정말 백령도 때문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충암 나오면 이렇게 성실한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의 행보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분주하고 네.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뭐 충암고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비상계엄과 내란에 그 뿌리가 어디까지 퍼져 있을까가 너무 수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뭐 내란 수계 피해자 윤석열, 그다음에 뭐 한덕수 이건 도드라져서 나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상황도 봤고 국민들이 알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해경이 총기 무장과 수사 인력 파견까지를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왜 갑자기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유치장을 또 정비 지시했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구금을 사전에 준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놓쳤던 이 해경에서 이런 것들이 탁탁탁 튀어나오면
정말 어디까지 이 내란의 일당들과 잔당들이 나올지가 이제 두려울 지경입니다. 정말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면 동사무소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의 사이즈가 있거든요. 계급은 뭐 이게 치안 총관 그래가지고 경찰하고 똑같이 돼 있지만 경찰청하고 해양경찰청이 네. 근데 실제로 사이즈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럼 육지경찰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육지경찰 유치장은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거 정말 궁금해요. 제가 볼 때 적극적 개입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계엄사에 여기 해경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계엄사에. 그렇다고 하는 건 저는 아마도 이 안성식이라는 사람은 이 계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상원 노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전이 안 돼서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실제로 수상에서 벌어진 일들은 꽤 있는 네네.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연결은 아직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노상원 수사가 지금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본인이 열심히 했고 총기 무장, 수사 인력 파견, 유치장 정원까지 했다라고 하는 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본인이 여기서 역할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본인이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건 본인이 하필이면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적극적인 개입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적극적인 개입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나는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어 이런 욕망이 꿈틀댔던 그 고위 공직자들 네. 정말 심판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해경이라고 얘기하면 더 알겠습니다. 3군도 아시잖아요. 네. 육군이 최고잖아요. 네. 해군, 공군 맨날 이렇게 찌겨 눌리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고민도 많은데 해경은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거기에서 승진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가봤자 해경의 해양 경찰청장 청장밖에 안 되는 네. 상황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을 생각도 분명히 있었겠죠. 뭐 그렇죠. 해양수산부 장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네. 약간 뭐 소설을 써보면 소설입니다만 써보면 어쨌든 이 해경이 뭐 바다 근처를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네네.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총기 무장을 지시를 했고 또 수사 인력도 파견을 했고 또 유치장 정비까지 했고 계엄사와도 끊임없이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충암고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미리 파악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정보를 파악했냐? 그리고 어떻게 파악을 했냐 보면 영연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도 잡아가려고 했다는 게 노상원 수첩에도 나오잖아요. 네. 아니 그 제가 그냥 너무 이게 끔찍한 상상이라서 그냥 상상인 건데 그러면 뭔가 해경을 이용해서 정치인들 제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의심할 만한 대목입니다. 네, 그냥 네. 우리가 장난처럼 우리가 꽃게밥 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꽃게철인데. 야, 예, 죄송합니다. 제가 꽃게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그러니까요. 장난처럼 그런 얘기도 이제 한간에서 이야기를 하신 네.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해경에서 정말 만약에 이 계엄이 성공을 해서 그 명단에 있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다 잡아서 어딘가에 유치장에서 넣고 말을 안 듣거나 진술을 하지 않으면 모백 같은 데 집어넣어서 해경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일들 행한 거에 가담이 됐다면 이런 계획이 만약에 있었다면 무서운 일인 것이죠. 네, 정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고요. 네. 시간은 많지 않은데 다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가면서 방송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동혁이 드디어 당대표가 됐습니다. 간발의 차이이긴 합니다. 이게 50.27% 대 49.73이고 표차는 2,367표차. 22만 302표 대 21만 7,935표. 간발의 차이고 둘 다 반탄이긴 했으나 장동혁이 당대표가 됐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임세훈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국군이 상승 중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국군 상승이요? 네. 네. 네, 이 당은 이제 곧 조만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듀. 왜요? 그러니까 왜? 아니, 장동혁이 되면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간발의 차고 됐지만 이건 뭐 불보듯 뻔하죠. 이제 이 당은 친장동혁 아니죠 친전환길파와 반전환길파로 나뉘고 또 그 안에서도 또 분화되고 여기서 또 한동훈파 나오고 안철수파 나오고 조경태파 나오고 김문수파 나오고 이러다 보면 이합집산되다가 와 깨졌다가 좋았다가 난리 났다가
이제 한 줌만 남게 되겠죠. 근데 없어질 일만 아니 남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당 사태가 생길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용기 있는 용자가 있나요? 국힘에 어떻게 보세요? 분당? 근데 뭐 예를 들면 분당 전에 위원정당 해산되겠죠. 쫓겨날 바에야 네. 쫓겨날 바에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07명이 아니라 100명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네. 있는 겁니다. 개헌저지선이 무너진다는 예, 것. 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7명, 그러니까 장동영이라는 신임 당대표라는 자가 107명을 깨트리면서 넘어갈 때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개인이 좋아서 당원들이 뽑았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아마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뭐 언더친윤들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소위 국민의힘의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휘두를 수 있는 인물로 장동혁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삐에로 어릿광대네요. 김문수는 왜냐하면 장동혁은 지금 정치한 지 3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사하기 편한 인물을 앉혀놓은 상황인데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이 나요. 독일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히틀러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쟤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잠깐 시켜놨다가 쟤 좀 까불면 내가 다시 내리면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히틀러가 죽을 때 나이가 56세입니다. 장동혁이 지금 56세입니다. 예,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69년생이던데 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징조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당이 나쁜 정당이 사라진다라는 측면에서 네. 구군이 올라가는 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유럽에서나 봤던 진짜 극단적인 정당의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전환기 같은 인간이 만약에 최고위원이 된다면 매일매일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장동혁과 전환기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광화문에 앉아가지고 토요일마다 전광훈 목사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거 거기 지나가다 들어봤거든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잠깐 지나가는 한 3, 4분 동안 온갖 욕설, 그다음에 빨갱이 이념 타령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야 그런 걸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떨까? 또다시 이념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화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꽤 높고 우리 정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혐오가 정치를 싫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무리들이 다시 또 집단화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지지 집단들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안 좋은 징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야 원래 이게 위원정당 해산 신청이라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안 되겠구나. 스스로 빌드업을 하는구나. 뭐 자기들이 빌드업하는데 우리가 안 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1심 재판 정도가 나온 다음에는 위헌 심판 청구를 해서 이 정당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헌재 판단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시그널, 징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국힘 입장에서는 자꾸 중도로 확장을 해야 지금의 위기, 네. 2번 연속 탄핵당한 이 위기를 극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딴 길로 자꾸 가죠? 여기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서 국민의힘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 사람들이 봐도 이 극으로 가는 또 장동영 전한길 류 같은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폭삭 망해라라는 마음으로 괜히 어설프게 김문수가 돼서 한동훈도 포용하고 뭐 안철수도 포용하고 그러다 보면 이 당이 그냥 질기고 아픈 상태로 그냥 생명 유지하느니 그냥 차라리 죽어라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차라리 망하라는 마음으로 장동영 찍었다는 분들도 굉장히 어이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고쳐 쓸 수가 없다. 이제는 안에가 다 썩고 문드러지고 해서 아무리 여기다가 페인트칠 덕지덕지 발라봤자 곰팡이 안에서 또 생겨서 도저히 고쳐 쓸 수가 없으니 그냥 차라리 그냥 붕괴돼가지고 새로 집 짓는 게 낫겠다는 생각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비례드리고 그렇긴 하지만 초선이나 좀 젊은 정치인들도 국힘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번 사태에서 그렇게 말이 없죠? 지켜보고 관망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관망을 해요?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굳이 여기서 말 안 보태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젊은 정치인이죠. 아 육체적으로만? 제가 볼 네, 때는 진짜 젊은 정치인, 청년 정치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결연하게 맞서 싸우는 게 그 김상욱 의원 같은 그렇죠. 모습을 네. 보여야지 저 정당에 그래도 지금은 저런 인간들이 주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들이로 바뀔 거야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왜 중요하냐면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그 당원들한테 1회만 당비를 납부해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20만 명이 늘어나요. 네. 국민의힘이. 그때 윤석열이 당원 투표에서 21만 명이 득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김기현이 24만 표를 득표했어요. 장동혁이 18만 표를 지금 이번에 득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면 이 당 안 되겠다. 이 들어온 사람들이 소위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죠.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면 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갖지 않으면 정치적 주류로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능가할 만한 당원들이 들어가가지고 확 휘젓지 않는 이상은 이 당은 정의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이 당을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을 안 깨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수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 예를 들면 진짜 뭐랄까 네모난 세모 네. 이런 거란 생각이 들어요. 동전에서 한쪽 면만 구멍을 내거나 그러면 오늘은 장틀러, 내일은 김틀러, 그다음 박틀러, 이틀러 이렇게 막 가겠네요. 그런 종자들만이 네, 네. 당 대표나 유력 정치인이 국힘에서 될 수 있고. 아니, 당명을 네, 좀 극단적으로. 바꿨으면 네. 좋겠어요. 극우의 당명을. 힘? 아니요, 그냥 네. 망한 당 이렇게. 마한당. 예. 망당. 네, 망당으로. 어차피 망한 당 아닙니까 이 당은요? 네, 망했는데도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어서 그래도 얻어먹을 게 있어서 그 당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민적 심판이 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중요한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비교원입니다. 최대 128만 원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구입할 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트할 때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뭐 다 거기가 거기죠. 혜택만 잘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자랑하고 있고요. 사은품을 983억 원이나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세 글자 적으시고 검색하시면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픽스가 요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네, 입에 침이 고이네요. 민어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완판됐는데요. 민어회가 제철을 맞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름철 보양 생선이죠. 집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야말로 몸보신을 위해서 좋습니다. 민어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치는 목포 민어만 취급합니다. 혼술하실 때도 좋고요. 두세 분이 한 끼 식사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민어의 400g 구성인데 선착순 공동구매 특가 24,000원입니다. 다른 방송에도 보니까 민어회를 팔긴 하는데 24,000원은 없더라고요. 등살, 뱃살, 껍질, 불에, 초장하고 와사비, 간장 소스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또 그거 말고도 좋은 제품이 우리 스픽스 쇼핑몰에 많이 있잖아요. 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박사님, 그 다음에 임세은 사장님도 고생하셨고요. 구독자 여러분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